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것들을 답하는 게 제 중요한 역할이어서 제 일방적인 얘기는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본계에서 질문 받겠습니다. 예, 교도통신지국장님. 안녕하세요, 후보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도통신의 오카사카입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최근 기시다 내각이 출범하고 한국에서 내년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함으로써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후보님께서 그동안 강경 발언을 해오신 것을 두고 대통령이 되면 한일 관계가 더 어려워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고 또 후보님의 실용 외교가 대일 관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적용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Well, 또 first, 한 가지는 아무래도 한일 간의 제일 큰 현안이 징용 문제인데요. 문재인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외교적 해법을 찾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님의 생각도 같습니까? 이 문제 해결에 대한 해법이 보관이 있으신다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외교 현안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또 어렵고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주셔서 제가 꽤 시간이 걸려서 답변을 나눠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째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보통은 이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이제 표현됩니다. so yes, I think the question was very compact, discussing a lot of the critical and immense challenges that is facing the Korea's diplomatic scene that we are currently facing. And it was a lot of questions. 한국과 일본은 매우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적으로도 문화적 교류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근세사에는 이제 일본이 한국을 침공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우리 한국 민중들에 대해서 엄청난 가해 행위를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Of course, geographic.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처럼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잘못은 인정하고 또 그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앞으로 더 나은 관계를 위해서 바람직합니다. As it applies. 그리고 이제 국가와 국가 간 관계, 또 국민과 국민의 관계, 그리고 현실적으로 권력을 가진 정치 집단과 정치 집단의 관계는 분리돼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본 국민들을 사랑하고 또 그분들의 그 검소함과 또 성실함, 그 예의 바름에 대해서 매우 존중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정말 정감을 많이 느낄 만큼 저는 일본에 대해서, 일본 국민에 대해서 또 일본 국가 자체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사랑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Personally, them. 국가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의 관계는 좋아야 하고 또 일본 국가 한국의 국가 간 관계 역시 당연히 좋아져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정한 시기에 그 나라의 현실적인 정치 권력을 가진 집단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또 바뀌어갑니다. Parties that are currently in power. 한반도를 침공했던, 또 침공을 결정했던 것도 일본의 특정 시기의 정치 세력이었고 또 그 피해는 일본 국민들이 입었고 이 한반도에 우리 국민들이 입은 것이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후에 또 일본의 현실적인 정치 세력들은 한때는 사과하기도 하고 또 한때는 그걸 부인하면서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한 번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되지 뭘 자꾸 또 반복적으로 사과하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집단도 있는 것입니다. 전후에 독일이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취했던 태도를 일본은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I do believe that Japan could take lessons from how Germany treated and had its attitude toward the other European countries after the Second World War.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직업이 변호사인데 국가와 국가 간의 합의라고 하는 것이 그 국가 구성원들의 인권 침해를 합리화하거나 또 국민의 개인적인 권리를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Also, myself personally, being a lawyer, attorney, I would like to state that the agreement between country to country cannot trespass any kind of rights that a human has on violations of human rights. 일본에도 다양한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정치 세력 중에 일부는 보통 국가를 지향하고 평화 헌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또 어쩌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를 군국주의를 추구하는 경향도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Also, in Japan, there are various political parties existing. I think some would just want to walk the stance of a normal country, of more of a peaceful, legitimate, and laws enacting in that way. But there's also some that would be more in favor of military first. 우리는 근본적으로 일본과 한국 간의 관계가 개선되고 또 서로에게 모두에게 쌍방에게 도움이 되는 길로 가기를 당연히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정치의 이제 국내적 요소, 국내적 필요 때문에 불필요하게 대외적으로 긴장 관계나 적대 관계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Fundamentally, as hostile.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now we would like to answer the first question. 제가 강경 발언을 한다 또는 대일 강경 태도를 취한다고 하는 것은 한 측면만을 본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 would like standing in that regard. 저는 한국과 일본이 가장 지리적으로 가깝고 상호 의존적 관계에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 국가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 또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의 이 국민들 간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관계는 정상화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하는데 다만 현실적으로 현재의 특정한 정치 권력들이 국가의 이익 또는 각각의 국민의 이익에 좀 더 부합하도록 의사결정하고 또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lso in the interest of its people. 이어서 제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ow I'd like to move on to answer the second 그러면 question. 한일 관계에서 어떤 게 진짜 실용 외교냐라는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question was about 저는 우리 이제 한일 관계의 이 외교의 그 장애가 되고 있는 과거사 문제, 또 독도를 둘러싼 영토 문제, 이 문제와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와 국가의 관계, 국민과 국민의 관계에서 중요한 사회 경제 문제, 이 문제들을 좀 분리해서 현실적인 정치 세력들이 해결해야만 될 이 과거사 문제, 그다음에 영토 문제와 사회 경제 교류 문제는 분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은 해 나간다. 이 투 트랙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침략에 따른 한반도의 피해라고 하는 과거 문제, 이걸 사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 배상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 과거 문제와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미래에 관한 문제는 분리해서 대응한다. 또 영토 문제는 영토 문제대로, 정치 문제는 정치 문제대로 분리해서 경제적 교류와 협력의 문제 역시 분리한다. 이런 입장을 좀 잘 관철해주면 저는 충분히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쌍방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용 문제, 징용과 관련된 판결의 강제 집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걸 물어주셨는데 답을 드리겠습니다. and I would like to 서로 상대 국가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한국은 입법, 사법, 행정이 헌법상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어서 이 행정 영역이 사법에 절대로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면 그게 범죄 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근데 일본은 행정과 사법이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니어서 행정적 요구에 따라서 사법적 결정과 집행이 바뀌어질 수 있는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 사법 판결과 집행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러니까 입장이 객관적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제 그런 전제 위에서 가해 기업과 피해 민간인 사이에 이미 이루어진 판결을 집행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제 위에서 이걸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문제 해결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지금 한국의 피해자들의 주된 입장은 돈을 받는다는 다음 목적이고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과의 문제, 진정으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문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은 돈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런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집행 문제는 일본이 요구하는 것처럼 집행 자체를 아예 하지 마라, 판결을 취소해라 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제 아래서 예를 들면 지금 여러 가지 대안들을 서로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어떤 대안을 만들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서로 인정하고 객관적 상황이 다름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사과하고 진지하게 사과하면 저는 마지막 남은 배상 문제는 저는 충분히 현실적인 방안들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So based on 네, 중국 인민당 강형빈입니다. 2022년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도 있지만 한중 양국이 수교한 지 3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한중 양국은 지난 30년간 협력 동반자로서 함께 발전을 해왔는데요. 양국 관계를 보다 공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후보님께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어서 그런 노력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님의 외교 공약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체적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또 우리 한반도가 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잠깐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는 그야말로 반도라는 이름 자체에 들어있는 것처럼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반도 국가들은 흥한 경우도 많고 또 그야말로 이렇게 찢겨지거나 아니면 흔적 없이 사라진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반도 국가가 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째는 강력한 국방력을 포함한 국력일 겁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그 국가의 리더가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자주적인 외교 또 균형 잡힌 외교를 해 나갈 때 저는 번성할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보통 이제 한반도에서 중요한 외교 상대는 물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우리와 관련성이 높은 곳이 아무래도 미국일 수밖에 없겠고 또 최근에는 이제 중국과의 경제 교류 협력이 확대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물론 일본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미중 관계가 이제 경쟁 국면이 격화되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이제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의 안보 동맹 관계도 무시할 수 없고 한미 간의 동맹 관계는 계속 심화 발전시켜 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고 현실적으로 경제 교류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역시도 우리가 그걸 배관시하거나 경시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는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고 하는 관계를 역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될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의 원칙은 국익 중심의 실용적 외교를 기조로 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디에 우리가 휘둘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을 강요당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익의 입장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 외교의 방향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경제력이 이제 경제력 평가상 세계 10위를 이제 오가고 있고 또 군사력도 6위 이렇게 평가될 만큼 국제사회에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어디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도움되는 방향의 실용적 외교를 펼쳐 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As Korea is currently joining.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ABC 뉴스 이하경 PD입니다.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된다면 현 정부의 유화적인 대북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신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에 있었던 북한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So this question is. 똑같은 상황을 놓고서도 보는 입장에 따라서 또 보는 거리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한반도 문제는 그 미국의 이제 세계 군사 안보 전략상 한 부분이고 대상에 불과하지만 이 한반도에 살아가는 우리 8천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미래와 목숨이 달린 일인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얘기 중에 이게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얘기인데, 첫 번째, 싸워서 이기는 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I have a 그리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 더 훌륭한 상책은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이 한반도 정책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다시는 이 땅에서 수백만이 사망하고 우리가 이루어낸 모든 것들이 파괴되는 그 전쟁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 상태를 끝내고 또 대결의 시대를 넘어서서 평화롭게 공존하고 나아가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익되는 관계로 발전해서 함께 공동 번영하는 것입니다. 유화책을 채택할 것인지 강경책을 채택할 것인지는 그 전략을 채택할 당시의 객관적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 도움이 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게 맞는 것이죠. 반드시 강경책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유화책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닙니다. 필요하면 당근을 쓸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채찍을 쓸 수도 있고 두 개를 동시에 쓸 수도 있고 두 가지의 정책의 비중을 조정해 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추워서 외투를 껴입고 있는 그 여행자에게 강력한 바람을 계속 불어서 옷을 벗기는 게 가능하겠냐. 오히려 따뜻한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스스로 옷을 벗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냐라는 판단에서 소위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이라는 말을 만들어냈고 또 실제로 햇볕 정책을 통해서 저는 우리 한반도에 상당한 정도의 안정을 가져왔다고 믿습니다. 제재와 압박이라고 하는 이 강경 정책이 과연 우리 서방 국가들이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만들어내 왔느냐라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그게 100% 확실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유화적 정책이 더 유용할지 또는 강경 정책이 더 유용할지는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겠지만 현재 상태로만 평가한다면 저는 현재의 이 유화적 방식의 정책이 강경한 대결 정책 또는 제재 정책보다는 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개성공단 안에 있는 남북 그 연락사무소 폭파 문제는 당연히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이고 우리로서는 매우 아쉬운 일이 분명합니다. 남북 간에 합의된 내용들을 최대한 지키려고 서로 노력해야 되고 앞으로 대결을 통해서 서로 함께 망하는 길을 갈 게 아니라면 기왕이면 저는 서로 가능한 전쟁을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싸우면서도 왼손은 또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이 국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나도 이익이 되지만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상대에게도 이익이 부여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합의된 것들은 좀 지켜내고 또 잘못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지적하고 또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쌍방이 모두 이익되는 길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겠지만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Hi, this is May from Singapore newspaper 싱가포르 The Straits 스트레이트타임즈에서 Times.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침 주택 쪽에 대한 질문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주택 관련한 문제가 대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층, 젊은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높은 집값, 급등하는 집값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지금 집 소유에 대한 꿈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후보님께서는 지금 실제로 이런 상황에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본인을 뽑아달라라고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 것인지, 그리고 공공 임대주택이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편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아마 이게 싱가포르 스트레이트 타임즈에서 이 질문을 하시면서 아마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높았을 것 같습니다. I believe that the question asked by Straits Times from the reporter by Singapore would be coming from a position of like very much pride on the Singapore's housing policy overall. 뭐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택이 주거 수단이기보다는 주거 수단을 넘어서서 투기, 투자 수단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심각해진 상태입니다. 해결 방법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급을 많이 늘리면 되죠. 두 번째는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굳이 집을 가질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죠.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주거용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이익이 아니라 손실이 되거나 최소한 이익이 되지 않게 세제, 금융, 제도 등을 보완하면 됩니다. 공급을 정상화하는 방법은 일단 늘리는 것도 있겠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지금 대한민국처럼 오로지 시장에서 집을 구입을 하거나 임차를 하거나 하는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문제를 저희가 좀 완화해 나가는 거죠. 예를 든다면 공공임대는 대한민국의 경우는 아주 가난한 취약계층, 못 사는 사람만 살도록 지금 설계되어 있는데, 이거를 중산층도 원하면 좋은 위치에 염가에 충분히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공에서 공급을 해주면, 싱가포르 방식으로 공급을 해주면 또 하나의 선택지가 생겨나는 것이고, 이제 그게 예를 들면 공포 때문에 영원히 집을 못 사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최근의 집값 상승의 주된 요인이 된 이 공포 수요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Christian Davies from the Financial Times. Would you have let Samsung Vice Chairman Lee Jae-won out of prison? 파이낸셜 타임스 쪽 do you 기자입니다. think that 지금 people 이재용 found him 부회장,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을 만약에 결정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셨다면 좀 석방으로 결정을 내리셨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냥 전반적으로 만약에 그런 부정부패나 그런 쪽에 연루가 돼서 이렇게 그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그 계속해서 뭔가 직위를 유지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 허용을 하실 방침이신지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이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냥 제로 톨러런스로 해서 전혀 허용을 안 하실 그런 입장이신가요? 아마 이제 파이낸셜 이게 지금 그 미국 영국이군요. 그렇죠. 영국 건데 그 사실 그 과거에 회계 부정과 관련돼서 미국의 엔론 사건인가? 엔론 사건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죠. 그 회계 부정을 저질렀던 그 아마 수십 년 엄청난 장기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의 소위 화이트 칼라 범죄는 이 시장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매우 중대한 행위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엄정한 제재가 가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 경제는 이 개발도상국에서 아주 빠르게 성장해 왔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고, 이제 사실은 특정 기업들을 정치 권력이 지원하는 형태, 소위 정치와 경제가 이렇게 부당하게 결합하는 방식이 하나의 성장 전략이었기 때문에 이런 경제 범죄라고 하는 게 그냥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한때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 경제도 선진화됐고 또 국제 경제 질서 속에서 우리가
이런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방식으로는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갖기도 어렵고 특히 이제는 투자가 이 국경을 넘어서서 해외에서도 계속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이런 범죄적 경영 행태로는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다.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고 그런 일이 생기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용을 석방 결정을 했을까 안 했을까는 과거 이미 지나버린 일에 대해서 가정적인 질문이라서 그냥 판단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이 기업인 번제에 대해서 지로 톨러런스 정책을 취하시겠느냐 하는 건데 지금 그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네, 아주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The second question was AFP 통신 강진규 기자이고요. 비핵화 회담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로 이제 북미 간 비핵화 대화가 지금 실마리를 찾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후보님이 지난 한 1년에 넘는 그 시간을 돌이켜 보셨을 때 혹시 미국 정부 측에 조금 아쉬운 부분 후보님이 보셨을 때 이때 당시에 이런 입장을 취했으면 어땠을까 미국이라고 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프닝 리마크에서 조건부 제재 완화와 단계적 동시 행동이라는 해법을 들고 찾아가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어떤 제재와 어떤 행동을 서로 등치시킬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지금 계속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보는데 이 해법에 대한 강론을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첫째로 한반도의 비핵화는 한국뿐만 아니라 이 한국을 둘러싼 주변 국가, 특히 미국도 마찬가지 매우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일이기도 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민족 전체가 절멸될 수 있는 그런 위험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저는 비핵화라고 하는 대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 간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탑다운 방식으로 풀어보려고 시도한 것은 매우 유용했고 좋은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인데 너무 낭만적으로 접근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 빅딜이라는 방식으로 한꺼번에 동시에 문제를 다 풀자라고 이제 시도한 것인데 이 핵 문제를 둘러싼 이 문제가 둘러싼 이 각국의 이해관계 또 이것들이 아주 오랜 세월 이렇게 축적된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단칼에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시도한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시도에 가까웠지 않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점이라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또는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국가 이익을 위한 하나의 의제 대상일 뿐이지만 이 한반도에서 털을 잡고 살아가는 8천만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에게는 당장 닥친 현실의 생존의 문제다라는 점들이 좀 고려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취할지는 그건 전문가들이 만들어낼 일이긴 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은 신뢰를 회복하는 겁니다. 지금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불신의 골이 깊어져서 정말 10년에 가까운 이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상대방을 못 믿겠으면 상대도 나를 못 믿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 불신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들이 정말로 필요하고 조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좀 대국적으로 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조금씩 내려놓고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는 우리 대한민국 한국 정부의 정말 면밀한 계획에 따른 주도적 노력이 꼭 필요하겠죠.
제재 완화라든지 지원의 그 내용은 아주 다양할 수 있고 또 북한이 해야 될 이행할 비핵화로 이르는 수없이 많은 과제들이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이 양측을 적정한 균형이 있게 배치하고 하나씩 동시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어떤 걸 먼저 배치할지 또 그에 대해서 어떤 제재 완화와 어떤 지원의 이익을 줄 것인지는 결국 쌍방이 합의해서 정해야 될 일이고 그게 정말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노력을 들인 진지한 대화와 협상이 필요할 겁니다. 중요한 거는 빨리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하루라도 늦으면 그만큼 피차 손실이다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신화통신 유승기 기자입니다. 가벼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 본인을 실용주의자라고 정의를 내리셨는데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이 질문 드리는 이유는 후보님은 이제 어떤 개혁적 진보의 이미지가 많았고 그래서 이제 보수 유권자 중 일부는 어떤 굉장히 극단적인 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공포감을 가진 분들도 일부 있고요. 하지만 최근에 보면은 이제 전환적 공정 성장 이런 거 말씀하시고 청년들과의 대화에서도 이제 성장을 통해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 성장에 방점을 두셨거든요. 또 이제 기본소득도 아시겠지만 보수 진영에서 애초에 나온 것이고 그래서 과거에도 후보님께서 내가 진정한 보수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실용주의자로 정의를 내리신 이유가 무엇인지 The question 말씀 is from 부탁드리겠습니다. Shinhwa. It might be a light. Could you explain a little bit more in detail on what that means? 세상의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진보주의자 또는 과격한 이상주의자라는 얘기들을 하는 경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제 실용주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를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정치인 또는 정치 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치를 저의 이상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 주권자의 일을 대신하는 대리인이라고 명확하게 제 위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권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 이루고자 하는 그 이상적인 사회 또는 제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현실적인 가치 뭐 이런 게 있죠. 그게 없을 리가 없죠. 그러나 저는 사상가도 아니고 또는 운동가도 아니고 저는 현실적으로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대신 행사하고 그 보수를 받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국가의 발전과 국민이 원하는 바를 최대한 남의 일로서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로서 해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현실주의자 또는 실용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도 누군가를 고용해서 여러분의 일을 대신한다고 할 때 그 고용된 사람이 자신의 이상과 가치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아마 내가 원하는 바를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이뤄내길 기대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또 국민을 설득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 나가겠지만 거기에 더해 가지고 아주 바람직한 이상적인 상태에 매달려서 가시적인 성과를 못 내는 것보다는 한 발짝이라도 가서 조금이라도 실적을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더 유용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는 결국 실용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시간이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질문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예, 한 가지 질문만 With 부탁드립니다. time constraint, we have time for one last question. 예, 쌍케이 신문. 아까 질문한 거 조금만 추가로 좀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그거랑 하나랑 그거랑 좀 예. 지금 3분밖에 시간이 없어요.
네, 그럼 일본 상케이신문 도키요시 기자입니다. 네, 안보 문제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여기서 윤석열 후보가 여기 이 자리에 오셨을 때 그때 그 일본과의 안보 협력 강화하는 거는 뭐 꼭 필요하다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예전에 일본은 군사적으로는 적선 국가다 그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는데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So last question would be. 일본과 한국은 가까운 이웃 나라이고 적대적이 되기보다는 협력적이 되는 게 쌍방에 모두 이롭습니다. 국가 간의 협력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고 그 중에서도 안보 역시 협력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보 협력의 내용이 상대의 위협을 가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나오는 일각의 얘기처럼 한미일 군사동맹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본의 이 한반도 침략의 역사가 사실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던 것 딱 5년 전 아닙니까? 뭐 사실은 그렇게 많이 이격되어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일본은 한국을 침공해서 수십 년간 지배해서 수탈한 전력이 있고 지금도 보통 국가화의 이름으로 군사 대국화를 꿈꾸고 있고 끊임없이 한국이 이미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서 자기 영토라고 우기면서 끊임없이 도발하고 있고 과거사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인정을 하거나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국민과 국민의 관계, 국가와 국가의 관계와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는 정치 세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점에 있어서 본다면 특정 시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특정 시기에는 그런 대륙 진출의 욕망이 얼핏 스쳐 보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한 2, 3년 전에 소위 수출 규제라는 방식으로 일종의 한국에 대한 경제 공격을 시도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런 점에다가 과거에 대해서 여전히 사과를 진지하게 하지 않거나 공격적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아주 부분적으로는 경각심을 갖지 않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차기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어떤 점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도 정책 결정이나 공약, 국민에 대해서 내는 정책 공약에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감안하고 또 우리가 전 세계에서 혼자 사는 나라가 아니고 이제는 글로벌화된 세상에서 서로 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설린 외교의 기조로 함께 살아가는 모두에게 이익되는 국제 질서에 기여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